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변화라는 주제의 도입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그 시간대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 여기가 의료 취약지구나라고 좀 몸소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더 못 받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 지역 의료는 달라져야 합니다. 범위가 예상보다 넓고 압박 증상이 뚜렷합니다. 수술 적응증은 명확하지만 하지만 현장의 노력만으로 지역 의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군구 안에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에서는 민간이 있기 전에 공공병원이 중심을 잡아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의료 장비 시설과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기술 수준의 기준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한 정책 제언 지금부터 함께 받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여러 측면에서 부러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갖추어진 의료보장 시스템입니다. 이 의료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장 체계가 이렇게 전 세계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에 가장 큰 기여는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의 기여도 있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의료인들의 전체적인 헌신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시간 우리 의료 체계에 혼란이 있긴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의료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우리 정은경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 관련 공무원 또 정치권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협조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은경 장관님과 그 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 그리고 노력해 주신 정치권의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께 제가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도 있는데 이걸 조정해야 되고 이해관계의 조정은 필수적으로 빼앗기는 측이 있게 되죠. 이 점을 서로 잘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수렴해서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체적으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조정하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전체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또 공공 지역 필수 의료 확보의 문제가 이렇게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매우 큰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은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그다음에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죠. 여전히 의료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제가 과거에 직업인으로서의 경험에 의하면 참 의료인들 힘들겠다. 제가 그 산부인과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의사가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쭉 나름 이제 검토해서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의료 과실이다라고 해서 그걸 증명해서 결국은 제가 이기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생아가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배상액도 엄청나게 많았죠. 개호 비용까지 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재판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야, 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정되는 의료 수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5분 단위로 무슨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야 되고 뭐 맨날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그때 당시에 인정된 치료비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산부인과 가서 안 하고 싶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십수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요새 상과를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요. 위험해서.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법정에서 이렇게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과실 즉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경험 때문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이런 위험 영역에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상당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들도 있죠. 무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매우 어렵거든요. 그 병원 앞에 진치고 이렇게 뭐 시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게 또 일상이어서 분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위험한 수술 이런 걸 또 안 하게 됐죠. 결국 최근에 생긴 일종의 공공의료 공백이나 아니면 뭐 필수의료 공백, 뭐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좀 강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무회의에서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 의료 수가 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책정되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를 확장을 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 측면에서 의대 증원도 지금은 지역으로 조금만 증원했다고 하신 거죠. 지역 의사제로만 증원했습니다. 네. 그게 일종의 타협 아니었는데 또 5년 지난 다음에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가 있겠죠. 지방의료 부분은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에 큰 병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방에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또 지방의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 발전이 된다라고 할 때 그 객관적 여건 중에 가장 또 중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교육도 있겠고 문화 부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의료 상황이 어떠냐, 나와 내 가족들이 아플 때 또는 필요할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주 복잡한 문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 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의견은 요약해서 핵심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추진 전략 발제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는 곳을 선택할 때 지역 의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의료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내의 최종 치료, 의료 인력 양성, 그리고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주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8대 혁신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한 해에만 98만여 명의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갔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여 중증 질환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교수를 확대하고 의료 장비와 시설을 첨단화하고 지역 특화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수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여 권역 내에서 중증 치료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입원 수술 치료는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응급, 수술,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도록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자 없이 안심 입원할 수 있도록 간병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우수한 민간병원도 함께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기본적인 1차 진료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하고 도소벽지 주민은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으로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주치의를 도입하여 지속적 포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며 재택의료 서비스와 생애 말기 의료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응급의료 이송 체계를 올해 9월까지 혁신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의료센터는 올해 53개로 확대하고 60여 개까지 늘리겠습니다. 5극 중심으로 거점 외상센터를 지정하여 고난도의 특수 외상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헬기 운영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분만과 소아진료 인프라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산모의 고령화로 고위험 산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5극을 중심으로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늘리고 지역 분만기관은 모자의료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부터 산모 등록제를 도입하여 산전진찰, 분만, 산후관리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달빛 어린이집 병원도 지속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아 주치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은 환자, 의료진 모두를 힘들게 하며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합니다. 환자 기본법 제정으로 환자의 12대 권리를 강화하며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 측의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을 분만뿐만 아니라 고위험 필수 의료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위험 필수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8억까지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지역 간 의사 인력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시니어 의사,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를 늘리고 경직된 인력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서 5년간 2,942명의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입학부터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공공분야 의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2조 원 규모의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의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고 수도권에서 더 멀수록 더 지원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을 통해서 지역을 우대하고 중증 응급, 모자, 소아의료, 재활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매년 3조 6천억을 투입하겠습니다.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 패널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전담부서가 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의료계와 더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치료 가능한 사망자를 줄이고 지역의료 이용을 높이고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실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력 보고해 주신 장관님 감사드리겠고요. 최근에는 AI 기술 발전이 또 의료 시스템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준범 국가 AI 전략위원회 기본의료 소그룹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 AI 전략위원회 기본의료 소그룹장 서준범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드릴 AI 기본의료 전략은 AI가 당면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개월 동안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발굴하고 그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AI 기술이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시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의료 AI 기술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올 하반기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죠. 좋네. 자. 여보, 왜 이래요? 머리가. 괜찮아요? 여보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평범한 일상 속 찾아온 위급한 순간, 환자의 골든타임은 흐르고 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면 양팔을 앞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왼쪽 팔이 움직이지 않으시네요. 보호자분, 어르신께서 평상시에 드시던 약이나 앓고 계시던 질환이 있으실까요? 혈압약이랑 당뇨약 드셨어요. 평소엔 괜찮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환자 바이탈 체크하겠습니다. 혈압 180에 120, 맥박 110, 산소 포화도 95%, 호흡수 30, 체온 36도입니다. 환자 증상을 파악하는 대화는 AI가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증도를 자동 분류합니다. 프리케이타스 레벨 2 급성 뇌졸중 의심입니다. AI 추천 병원으로 이송 요청하겠습니다. 수집된 환자 정보는 응급실 의료진에게도 공유되며 의료진은 이를 확인해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 들어옵니다. CT 준비해 주세요. 네. 환자가 이송되는 동안 AI는 병원 내 장비와 의료진을 대치합니다. 구급대원은 이제 유선 연락을 반복하지 않고도 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환자분 좌측 마비가 심해진 것 같아요. 빨리 CT 찍어 봅시다.
사전에 준비된 CT 촬영이 신속히 진행되고 AI는 뇌출혈 여부와 혈전 위치를 파악합니다. 여기 지금 대혈관 폐색이 확인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혈전 제거술이 어려우니 신경 중재가 가능한 3차 병원으로 빠르게 전환합시다. AI는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을 요약해 전원 의뢰서를 자동 생성합니다. 전원을 수락한 상급병원은 공유받은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환자 치료 계획 생성이죠. 지역병원 자료 확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이 확인이 됐고요. 혈전용해제는 7시 58분에 투여가 됐네요. AI는 기저질환에 따른 마취정 건강 상태도 자동 분류하고 의료진의 빠른 판단이 더해져 환자는 골든타임 내 수술을 받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 혁신. 전국 어디서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잘 먹으셨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김영수 환자분의 슬기로운 건강 생활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아프기 전에 AI로 건강을 관리하고 동네 의원에서 빠르고 정확한 AI 진단이 활용될 것입니다. 병원 내에서 24시간 환자 모니터링과 회원 후 일상 관리까지 AI가 건강한 삶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 AI 전략위와 관계부처는 지난 10개월 동안 AI 기본 의료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지속적인 AI 전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제별로 핵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네 의원과 보건소의 변신입니다. 2025년 기준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73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취약지 주민의 건강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보조하고 건강관리를 돕는 AI를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에서도 방문 간호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원격 자문의사와 협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AI를 활용하여 응급 환자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가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로 문의하지 않도록 AI가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적정 병원 이송을 돕고 응급실 내의 진료에서도 인공지능이 의료진의 신속하고 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셋째, 내 건강기록과 함께하는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 AI 건강 비서가 어려운 진료 기록과 검진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맞춤형 건강 가이드까지 제시합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종이와 CD로 의무 기록을 복사해 가거나 재검사를 하는 것을 없애고 앞으로는 개인들의 건강 기록을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병원 간 공유합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AX 기반 마련 분야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병원이 최첨단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병원의 전산 시스템도 최신화하여 최첨단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병원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병원 업무 전체를 에이전틱 AI로 지원하는 지능형 병원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5대 권역의 AI 특화 병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을 실증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계한 한국형 의료 AI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 분야부터 AI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데이터 오남용 유출 방지 체계와 의료 AI 윤리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AX 지원을 확대하며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AI 확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인공지능만으로 당면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AI 전환과 함께 해야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AI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국가, 모든 국민과 지역이 기술 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기본사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을 AI 기본 의료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AI 기술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참석자와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의견이 골고루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자리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물론 세 분야가 서로 뗄 수 없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나누어 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언하신 내용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저희가 나눠드렸는데요. 의견 수렴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정부에서 취합해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참석자와의 대화 시간 갖겠습니다. 되도록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질문이나 민원보다는 정책적 제안을 해주시면 국가 정책에 반영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입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와 관련된 제언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주신 것 같아요.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백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시죠.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장관님 발표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지금 한국이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적고 또 앞으로 지역의사제가 양성이 되면 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곳이 앞으로 공공병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공공병원에 좀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 공공병원 그 설립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이게 좋은 공공병원이 만들어지기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공공병원이 취지하고 좀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 모두 잘 아시겠지만서도 수익성과 정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의 수익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공공병원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건 사실 기업회계를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인건비 비중을 줄여야 수익성이 높은 그거고 또 병원을 지을 때 이 그 건축비를 낮춰야지 또 수익성이 높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기능이 좀 높고 충분한 인력을 갖춘 그런 공공병원이 되게 하면은 이 그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책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책성이 더 비중이 높아지면 공공병원 설립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다들 이제 기대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성도 결국은 얼마나 지역에서 사람들을 살렸는가 또는 질병 예방을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그 자살이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되게 목숨을 살렸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그 부분이 생명이 기대 여명을 관련해 가지고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됩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이제 기대 여명 자체가 적어서 그분들은 이제 그 예타에서 결국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기획예산처 장관님도 오셨지만은 과거에 그 KDI에서 이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끼어들어 미안한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타제 들어가는 게 객관적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사람 많은 서울 가까운 도심 가까운 곳이 높게 나오지 저기 외진 곳에 나올 리가 있냐.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주면 다른 분들도 의견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타 제도를 좀 운영을 해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공공병원 문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 뭐 그 지적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공병원을 확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조금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요? 기획처 장관입니다. 그러십시오.
예타제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 경제성만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정책성과 함께 이제는 지역 낙후도까지 그래서 네. 균형 발전 부분까지 저희가 가점을 줘서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을 우선 네.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향후에 지금 지역에 또 수요가 좀 많습니다. 뭐 곳곳에서 지금 지방 공공의료원, 공공병원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네. 있어서 제가 함께 복지부랑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일찍부터 들고 계셔서 일렬에 계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 의료원장입니다.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예, 먼저 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70% 이상을 치료하며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모든 직원들이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 지방의료원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필수의료 지원금은 미미하였고 현장에서는 코사공팽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방의료는 응급의료, 간병 대응 등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의료 기능을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현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구조를 새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대통령님께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료원이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모두 발언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현행 수가 및 운영 체계와 개별 사업 중심인 지원만으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기능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의료 수가를 개발하고 필수 및 배후 진료 인력 인건비 등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의료 인력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교 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국립대학교 병원이 보건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이 의료인력 순환근무, 전문의 파견, 공동교육훈련, 진료협력 및 환자 전원 체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지역의료가 살아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1만 2천여 인직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사시는 곳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과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AI 플랫폼 잘 이용해서 AI 대전환 시대에 저희 공공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코로나 때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원들을 전부 그 일반 환자를 받지 말고 코로나 환자만 받는 걸로 다 전환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이나 이 지원은 다 해준 것 같긴 한데요. 네, 20년에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또 문을 여니까 그 사이에 고객도 많이 떨어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도 원래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안 됐다라는 게 현장 소리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 대응 기간을 손실을 보존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걸 다 해줬는지, 두 번째는 코로나 대응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접 손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뭐 일반 이제 환자를 받기 시작했지만 근데 그동안 문을 닫아 놓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돼가 생기는 손실, 요거에 대해서는 원래 어떻게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존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보존은 어떻게 됐는지 일단 그거 하나 궁금한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을 넘어왔으니까 지방의료원하고
인력 순환 근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원만하게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국립대병원 부속병원은 국가기관이고 지방의료는 다 지방 정부 호관이죠. 그러니까 소속이 아예 통째로 다른데 그건 쉽지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제 보기에는. 근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방의료원이 지금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판인데 맨날 적자나고. 그런데 지금 추가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사실 그런 의문도 좀 들긴 한데 그거에 대한 혹시 검토가 있었는지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코로나 때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매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손실보상금은 20년에서 24년의 손실보상금은 한 1조 7천억 정도 보상은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인 손실이 있어서 현재 병상 그 가동률이 한 62%밖에 안 돼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한 48억 정도, 기관당 한 48억 정도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화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2,200억 정도를 시설 장비나 경영비, 경영 혁신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적자를 메꾸거나 정상화 궤도에 올라오기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좀 더 그 확충 계획을 저희 지역 필수의료 회계나 수가 두 가지의 재정 기전을 가지고서 좀 보충하고 확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그 지역 단위로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공동 수련이라거나 인력 교류라거나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한 3개 정도가 검토 중에 있고요. 한 10개 정도는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역시 지방정부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고 재정당국하고의 협의가 필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기능도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이런데 그 수도권에 집중된 데는 공공의료기관, 국립 공공의료기관이 꽤 있는데, 지방에는 국가 설립 또는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죠. 대개 다 지방 정부 소속. 네, 보훈병원이나 뭐 정신결핵병원 정도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의료원이 35개, 그리고 적십자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이 6개 정도가 공공병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은 소속이 어디인가요? 적십자에서 운영하고 기관, 있고요. 공공병원의 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어쨌든 앞으로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설립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마 추가로 필요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운영도 문제고 기존의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지원도 그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긴 하네요. 한 말씀 더 올리면은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방 시대 때 지역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 교육, 문화, 뭐 여러 인프라가 있지만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주민들에게